독일이 드디어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했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독일 경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학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독일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든가를 얘기할 때 독일은 헌법에 부채 제동 장치라는 조항을 갖다가 넣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채 제동 장치가 뭐냐면 재정 적자는 GDP의 3.5% 이상을 갖다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두 번째, 부채 한도 상향은 GDP의 0.35% 이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채를 갖다가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독일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마르 공화국 때 1920년에서 1922년 정도죠.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에 패하고 나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재정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없앴다, 거의 네. 무력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하원에서는 통과를 했고요. 네. 21일 날 이제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제 그 동의를 하게 되면은 뭐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예. 거의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사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독일은 앞으로 국방 인프라에 무려 1,600조 원을 갖다가 지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600조. 이게 뭐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앞으로 뭐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물론 집행될 금액이지만 네. 독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통과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겠죠. 독일이 헌법 개정까지 하면서 재정 적자를 늘려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헌법을 갖다가 개정했던 이유는 두 가지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어떤 위협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거죠. 네. 사실 메르켈 총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굉장히 유럽이 좀 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적으로 등장을 한 거고 러시아가 설사 적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든든한 우산이 있었으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국방비에 엄청난 지출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면서 네. 니들의 안보는 니들이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 이게 동맹을 갖다가 거의 뭐 좀 무력화하는 어떤 행태들을 보이니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사실은 GDP의 3.5%까지 국방비를 갖다가 일단 끌어올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그거에 발맞춰서 독일도 이런 헌법 개정에 나서면서 사실은 스스로의 어떤 자주 국방, 네. 자강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게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인프라 예산을 갖다가 일단 5천억 유로로 잡았어요. 네. 이게 보통 12년에 걸쳐서 이제 집행이 될 텐데 네. 이는 독일 연방정부 24년 예산이 한 4,657억 유로입니다. 그걸 갖다가 넘어가는 액수고요. 그러네요.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에 국방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썼냐면은 정규 예산이 520억 유로였고 러우 전쟁 이후 특별 예산을 갖다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게 한 198억 유로 정도 합해서 한 718억 유로 정도였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유럽 연합 자체적으로 GDP 3.5%까지 늘리겠다라고 한 거니까 독일 GDP에서 이걸 갖다가 그 준용을 하게 되면은 연간 1,500억 유로 정도까지 이걸 갖다가 늘릴 수가 있게 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국방비와 인프라 비용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굉장히 네.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독일 경제는 굉장히 숨통을 갖다가 틔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굉장히 안 하다가 긴축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 확대를 꾀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니까 이 독일 경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순환 효과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겠다. 네, 네. 뭐 이런 추측은 대부분 가능한 거고요. 사실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23년도 마이너스 0.3, 24년도 마이너스 0.2% 예. 역성장을 했거든요. 올해도 뭐 기껏 해봐야 한 0%에서 보통 1% 안팎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해요. 네. 근데 이런 조치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26년 이후에는 네. 보통 26년엔 1.1%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2.1%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덕분에 사실은 유럽의 그 독일을 포함한 유럽 증시는 오름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고 반면에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재정 건전성의 악화 우려. 현재 그 독일의 GDP 대비 그 재정 적자 총 부채 비율은 네네. 정부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한 68%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 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은 이게 2034년에는 100%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부채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이제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국채를 막 찍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한 2.8% 정도 되는데 28년에는 이게 한 4%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네. BNP 파리바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독일 경제에 분명히 숨통을 띄워줄 그 독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한 어떤 호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쨌든 메르츠 차기 총리 내정자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독일의 변화가 또 기대가 되고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EU의 그 파급력, 영향력도 상당하겠죠. EU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요. 아무래도 그렇죠. 독일이 이렇게 돈 풀기에 나서게 되면은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이제 보조를 맞춰서 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돈 풀기를 갖다가 굉장히 머뭇거렸던 거는 사실은 독일의 반대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겁니다. 절대로 재정 적자를 늘리면 안 된다는 어떤 독일의 어떤 경험, 교훈들 때문에 또 독일이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의 맹주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독일의 입김이 강했기 때문에 재정 확대를 갖다 꾀하지 못했는데 독일 자체가 이렇게 재정 확대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네. 가령 뭐 프랑스라든지 기타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돈 풀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